지금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정책, 개념 및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우선 대중교통은 대중교통 수단 및 대중교통 시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라고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 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또 일반 철도 차량, 경전철, 트램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시설은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정류소, 차고지, 또 버스 전용 차로 등이 해당되겠고, 또 철도 분야는 도시철도에 대한 시설, 일반 철도 시설, 환승 시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정책은 우리나라 교통 정책과 함께 이렇게 그 연대에 맞춰서 이렇게 성장하고 발달되어 왔습니다. 1960년도에 보면 그때 우리나라는 도로 중심의 교통 인프라가 구축된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중교통 정책도 60년대, 70년대는 주로 버스에 대한 대중교통이 이루어졌고, 70년대 들어와서는 도시의 인구가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차장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대중교통도 그때 80년대에 지하철이 등장하게 되죠. 80년대는 또 교통정책 중에 광역교통체계 정비정책이 도입되고, 90년도에 교통수단 시설 간의 종합적인 교통정책이 우리나라에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90년대 대중교통은 상당히 고급화되고 또 다양화되면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버스, 철도에 대한 대중교통 시대가 도래됩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흔히 말하는 녹색교통, 또 차량에 대한 고속화, 또 교통약자의 복지정책이 등장하면서 대중교통도 정말 수단들이 다양화되죠. 경전철, 또 BRT, 또 대중교통 정책 중에서도 대중교통 우선 정책, 교통약자 이동권의 확보에 따른 친환경 교통수단들이 등장하면서 드디어 대중교통과 맞물려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분할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수단과 운영 시스템에 대해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수단과 운영 시스템은 BRT, 간선급행 버스 체계, 그리고 GRT, 유도고속 차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고가 경전철이 흔히 의정부라든지 또 대구의 3호선 등이 등장하면서 대중교통 수단 운영 시스템들이 다양화됩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또 버스는 CNG 하이브리드, 또 디젤 하이브리드 버스가 도입되고, 또한 세종시의 바이모달 트램, 그리고 또 대전광역시의 2호선을 도시철도를 트램 노선 전차로 도입되는 이런 차량들이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대중교통 수단 운영 시스템이 급속도로 이렇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성격과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 제1조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해서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복리는 교통 서비스에 대한 제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수사업은 수요행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일정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육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 또 한 사업은 자동차를 빌려주거나 또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서 여객용 자동차를 정류시킬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렌트나 또 터미널 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특수성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수사업은 하나의 공공복리 증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공성, 공익성이 강한 산업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어떤 업자의 서비스 차이를 구별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선택의 여지가 없고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특수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사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비용, 다시 말씀드린 인건비, 유류비, 이렇게 차량 정비비 이런 것도 비용을 증감해서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것도 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은 크게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가장 그 첫 번째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송 가맹사업, 그리고 자동차 대여사업, 마지막으로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또 3가지 이렇게 노선, 구역, 수요응답형 운수사업이 있고, 가맹사업은 일반 택시, 또 개인 택시가 어떤 가맹 본부를 결성해서 하는 사업이 가맹사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대여사업은 흔히 렌트카, 또 승용차나 중형 이하 승합차를 이용해서 렌트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터미널 사업은 공영이 있고 공용이 있죠. 공영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그런 터미널 사업이 되겠고, 공용은 민자들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체계들을 보면은 아마 이 그림이 보시면은 한눈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체계들을 볼 수가 있지요. 앞서 잠깐 소개한 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크게 4가지, 운송사업, 가맹사업, 대여사업, 그리고 터미널 사업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되고, 또 운송사업 중에서도 노선, 구역, 수요응답형 이렇게 3가지가 분리됩니다. 특히 노선은 또 여기서 4가지, 흔히 우리가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또 시외버스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되고, 구역은 하나의 면 개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세, 특수여객, 또 일반 택시, 개인 택시가 이 구역 사업에 해당되고, 자동차 대여 사업은 앞서 잠깐 소개한 대로 흔히 승용차, 중형 이하 승합차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렌터카, 카쉐어링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터미널 사업은 앞서 공영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나 이런 체계도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노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나씩 디테일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송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내버스 운송 사업은 하나의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목적지까지 이런 노선을 정하고 그 노선에 따라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안에서 운행 계통을 정해서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해서 여객을 운송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운행 계통이란 이 용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운행 계통이란 노선의 기점, 종점과 그 기점, 종점 간의 운행 경로라든지 또 운행 거리, 운행 횟수, 또 거기에 따른 운행 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운행 계통에 따라서 그 노선을 운행하는 것은 노선, 또 운행 계통을 정하지 않는 것은 구역, 이렇게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태로는 보면은 광역 급행형이 있고 또 직행 좌석형, 좌석형, 일반형 이런 종류로 나눠질 수 있고, 또 시내버스 운송 사업은 연장 운행도 가능합니다. 특히 지역 주민의 편을 위해서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시, 도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사업소의 신청이나 직권에서 30km 이내 범위 내에서 다른 행정구역으로 노선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국제항공이라든지 관광단지, 또 신도시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은 50km 이내까지 이렇게 연장해서 운행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시내버스 운송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송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시내버스 운송 사업은 광역시 또 시 단위 이렇게 운행하는 사업이었고,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은
구내 단위행정구역 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해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지역에서 운행된다는 점에서 시내버스 운송 사건은 사실상 그렇게 별 차이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단일 행정구역 안에서 운행해야 되지만은 시내버스 운송 사업같이 연장 운행도 가능합니다. 특히 지역 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렇게 사업구역을 벗어나서 30km 이내에서 다른 행정구역을 노선을 연장해서 운행할 수 있다. 또 앞서 시내버스 운송 사업같이 국제항공이라든지 또 관광단지 또 신도시 등 이렇게 국토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은 50km 이내까지 연장해서도 운행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운송 사업을 소개합니다. 마을버스 운송 사업은 기점, 종점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서 시내버스, 또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운송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정해서 또 시군, 구, 또 단일 행정구역 안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운행 계통을 정해서 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여객을 운송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고지대 마을, 또 외지, 아파트 단지, 또 산업단지, 학교, 종교단체 이런 소재지를 기점, 종점으로 해서 운행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수도권에서 보면은 도시철도역과 이렇게 아파트 단지 이런 간을 틈새 교통시장이라고 그러죠. 주로 마을버스들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운송 사업입니다. 운행 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해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고속형이 있죠. 고속형은 흔히 고속버스죠. 고속버스는 시외 고속버스 또는 시외 우등 고속버스를 사용해서 운행거리가 최소한 100km 이상이고 운행기간 60%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점과 종점 중간에서 정체하지 않는 운행 형태 이런 것을 고속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상당히 차도 고급화되지 않습니까? 1992년도는 시외 우등 고속버스가 등장하고 최근에는 또 시외 프리미엄 버스가 이렇게 등장해서 상당히 고급화돼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직행형이 있습니다. 시외 직행버스를 사용해서 기점 또는 종점 있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이 있는 한 개소 이상의 정류선을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운행거리가 100km 미만의 경우 또 운행구간의 60% 미만을 고속도로로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입니다. 일반행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시외 일반 버스를 사용해서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 단위, 면 단위를 각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가 일반행이 되겠습니다. 직행이나 일반행도 우등 직행이 등장하고 우등 일반도 이렇게 등장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역 여객자동차 사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개념은 사업구역을 정해서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노선은 선 개념, 그리고 구역은 면 개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전세버스 운송 사업입니다. 전세버스 운송 사업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해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한 개의 운송 계약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전세버스가 되겠죠. 이런 자동차를 사용해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해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한 개 운송 계약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해서 장례에 참여하는 차, 다시 말하면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앞서도 잠깐
특히 그 통군 통학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또 그 출연기관들, 연구기관들, 또 회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또 교습학원, 또한 체육시설, 또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고시된 산업단지, 이런 곳에서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그 소속업만이 통군 통학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는 노선에 해당되지 않고 구역에 자동차를 투입해서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입니다. 시군 단위 사육구역 안에서 운행 계통을 정하지 않고 한 개의 운송 계약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해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회사 택시, 또 법인 택시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입니다. 시군 단위 사육구역 안에서 운행 계통을 정하지 않고 한 개의 운송 계약으로, 이것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한 대를 사업자로 해서 직접 운전해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시에 대한 그런 사업 구분을 보면은 6가지가 있죠. 흔히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또 모범형, 고급형,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1000cc 미만의 경형은 거의 이제 안 다닌 것 같습니다. 소형은 1500cc 미만, 그리고 중형은 1500cc 이상, 그리고 대형은 2000cc 이상, 승용 자동차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여기가 해당되겠습니다. 또 모범형도 있습니다. 1900cc 이상 승용 자동차가 이제 이런 자동차를 운행하는 모범형이 있고, 마지막으로 고급형이라고 하고 2800cc 이상 승용 자동차, 아주 최고급이 되겠죠. 이렇게 6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입니다. 여객의 요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그리고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택시라든지 또 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지자체에서 택시나 버스를 제공하고 목적지까지 여객을 운송하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든 국민은 교통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농촌이라든지 어촌, 또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그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서 지자체나 국가가 나서서 그 소외된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운송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수요에 응해서 답해주는 수요 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입니다. 지금은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개념을 보면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서 소속 여객자동차 운송 가맹점에 의뢰해서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과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자들은 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또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가맹점 경영 관리, 또 운전자들의 교육, 이런 것을 해야 되겠죠. 면허 기준도 상당히 이렇게 인구 규모에 따라서 특별 광역 시상은 총 택시 대수의 8% 이상 또는 4,000대 이상이 이렇게 규모가 형성이 돼야 되고,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총 대수의 12% 이상, 그리고 50만 미만 도시는 총 대수의 16% 이상이 해당되겠고, 요즘 최근에 등장하는 그 공유 모델, 웨이고 블루, 웨이고 레이디, 이런 사업자들이 가맹을 결성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 대여 사업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해서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역은 이것도 전국이 해당되겠고, 차종은 승용, 또 경영 승합, 소형 승합, 중형 승합, 15인승 이하까지만 여기에 해당됩니다. 면허 기준 대수는 전 지역이 50대 이상 규모를 갖춰야 되고, 또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애국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 법인, 또 승차 정원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이런 차들은 운전자까지 알선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이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상 승합은 운전자도 알선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대여 사업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 대여 사업과 요즘 택시 간의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조항 때문입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죠. 특히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또 여객을 승차시키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 장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영터미널이 있고 공영터미널이 있고, 공영은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터미널이 되겠고, 공영은 민자 터미널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종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또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은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사용해야 됩니다. 또 여기에 시내 좌석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시내 좌석버스는 광역 급행형, 또 직행 좌석형, 또 좌석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좌석이 설치된 것을 말합니다. 또 시내 일반 버스도 또 구분이 되죠. 여기는 일반행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좌석과 입석이 혼용되게 이렇게 설치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운송사업은 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시외 우등고속버스가 있고 고속버스가 있고 시외 직행이 있고 시외 일반 버스가 있겠죠. 우등고속버스는 고속형에 사용되는 원동기 출력이 차량 총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 또 승차 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 승합차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등고속버스는 29인승 이하, 보통 28인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프리미엄 버스는 21인승이기 때문에 29인 이하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시외 고속버스는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차량 총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 정원이 30인승 이상인 대형 승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외 고속버스가 보면은 그 41인승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외 직행, 시외 일반 버스가 있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직행형과 일반형에 사용되는 중형 이상의 승합 자동차가 여기에 해당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외 우등 직행 버스가 등장했고 우등 일반 버스가 등장했습니다. 다 29인승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운송 사업은 중형 승합 자동차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만 관할 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소형 또는 대형 승합차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버스 운송 사업용 자동차는 중형 이상의 승합 자동차가 해당되겠습니다. 승차 정원 16인승 이상이 되겠고, 택시 운송 사업은 승용 자동차 또 배기량 2000cc 이상도 있고 이하도 있습니다. 13인승 이하 승합차가 2000cc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은 특수형 승합 자동차 또는 승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일반 장의 자동차 및 운구 전용 장의 자동차를 이렇게 구분해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차량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가 구분돼서 승용 자동차 중에서도 개인 택시, 경영 소형은 5년입니다. 그리고 개인 택시 중에서도 배기량 2400cc 미만은 7년, 그리고 배기량 2400cc 이상은 9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택시, 경영, 소형,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만 이런 자동차들은 차량이 3년 6개월입니다. 일반 택시 중에서 배기량 2400cc 미만은 4년, 그리고 배기량 2400cc 이상은 6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여 사업용, 경영, 소형, 중형 다 5년입니다. 그리고 대형은 8년, 그리고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용 장기차가 되겠죠. 경영, 소형, 중형은 6년, 그리고 대형은 10년입니다. 그리고 승합 자동차는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용은 10년 6개월, 그리고 그 밖의 사업용, 이것은 고속, 시외버스, 시내버스가 되겠죠. 차량이 9년입니다. 그리고
차량하고 차량 충당 연한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차량 충당 연한은 승용 자동차의 경우는 대폐차 시 1년 이내의 자동차를 사용됩니다. 그리고 승합 자동차는 3년 이내 이렇게 된 자동차를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노선여객 자동차 운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자가 당해 보유 차량으로 업종 변경을 위해서 면허 등록하는 경우는 차량 충당 제한 적용이 면제가 됩니다. 또한 시내, 농어촌, 마을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량이 낮은 자동차로서 차량 6년 이내인 자동차로도 충당이 가능합니다.